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안전사회 건설 프로젝트 국민안전기획부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외교안보 파트를 맡고 있는 문부장입니다. 네, 생활안전 파트를 맡고 있는 찌라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안전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곽 박사입니다.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IT가 구한 세상, 김인성 교수님이 쓴 책이고요. 신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요즘 사회생활 하면서 하루라도 인터넷을 안 쓰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과 거대 자본들이 어떻게 IT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조목조목 전문가답게 잘 분석을 해놓은 책입니다. 내용도 재밌습니다. 보시면 뭐 만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도 있습니다. 소설도 나오고 문제도 나옵니다. 문제풀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뭐 네이버 문제라든지 국정원 문제, 세월호 문제, 통합진보당 사태,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로 IT와 사회 현실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한 책입니다. 홀로 깨달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서점에 가면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사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우리 김인성 교수님을 우리 국민안전기획부의 좀 명예요원으로 이렇게 좀 위촉을 하면 어떨까? 상당히 우리 생활안전, 국가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IT 측면에서 잘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김인성 교수님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은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순수한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IT 부분에 관련한 많은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미묘하게도 정치적 사안들하고 묶여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어떤 통진당의 투표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또 세월호와 관련한 이제 하드의 복원 작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참여하시다 보니까 엔지니어로서 세상에 대한 진리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밝혀낸 진리들이 정치적인 논리나 어떤 다른 외압에 의해 갖고 왜곡되거나 사라지거나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정치의 선진성,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엔지니어가 깨어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논리에 관련한 어떤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를 다룬 책이라는 점에서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네요. 네,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불공정한 거대 포털과 싸웠고 막강한 국가기관의 부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로만 남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네요. 한 주간의 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브리핑, 찌라시님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주의 화두는 사드의 배치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뭐 하도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으니까 사드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150km에서 200km 높이에 올라와 있는 미사일 탄두를 맞춰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 실전에 배치돼서 그런 요격을 해본 실적은 없는 미사일인데, 아무튼 이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대륙간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어떤 예비책, 방비책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 미사일들을 해외 주둔지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설치비하고 레이더에 관련된 비용까지 합치면 3조 원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데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3부대 내지 5부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과연 이런 사드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 부담을 누가 물까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류진차오라고 담당 비서관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아세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한 뭐 이사국 지위를 약속을 하면서 돈으로 우리를 회유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드에 대한 배치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 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캐스티 스캐퍼로트라고, 나 이 사람 이름도 처음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한미 주한미군 사령관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미 작년에 미국 정부에 사드가 필요하니까 배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래서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가 어느 위치가 좋겠는가 하고 실제 조사를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 부산 기장, 경기도 평택을 그 후보지로 이미 선정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국방 잡지에 의한 그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텍사스 공군 기지에 이미 사드를 그 한국에 주둔하기 위한 사드를 준비를 해놓고 있고, 만일 결정만 되게 된다고 하면 수시간 내에 수송기로 날라와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나 국방부의 입장은 사드는 구입할 생각이 없다. 사드 배치는 국익을 위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입장 기조가 바뀌었어요. 만일 주한미군의 결정대로 해서 주한미군 기지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말릴 도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사드 배치를 용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드 자체가 요격 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만일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미국과의 국지전이 생기게 됐을 때는 가장 먼저 공격받을 수 있는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드가 배치되는 주요 목적은 미국 국민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쇼인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만한 고도로 날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사드를 통해 가지고 그걸 요격할 만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에 들어있지 않는 고도의 그 미사일 배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미국과 미국인들을 위한 사드 배치인데 이런 위험성 있는 배치를 우리가 용인해야 하느냐. 이러한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정부나 세금을 통해서 물어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현명하고 정말 체계적인 조사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에 잠재적인 위협을 갖고 올 수 있는 동아시아 군사력의 어떤 안전핀 내지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사드의 배치를 용인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포대 하나가 4대강 사업보다 더 돈이 많이 들겠는데요? 그렇죠. 뭐 30조짜리 미사일 10발을 사들인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 원래 그 포대 하나당 1조 5천억 아닌가요? 아니 이제 그 미사일 하나가 1조 5천억인 거고요. 그 포대에 10발이 들어갑니다. 사드 미사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 부대 안에다 배치하는 거라서 우리가 돈 낼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명분으로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만일 그렇게 됐을 때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뭐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만한 비용을 전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 믿을 수 없는 거죠. 지금의 전례로 봤을 때. 최소한 뭐 반반 내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라도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전체 사드 배치 비용 관련해서는 한번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드가 1800km 반경에 매우 고도의 레이더를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죠. 네. 그 어쨌거나 150km 상공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성능의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중국의 동해안 지역을 다 이제 관찰 범위에 넣게 되는 것이죠. 평택에 만일 설치가 된다 그러면 중국 내륙 안쪽으로도 1000km 이상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미국은 그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을 바라볼 것이지 중국은 안 볼 테니 중국은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레이더를 어느 방향으로 지향하는지 그것을 미국이 일일이 공개할 리도 없을 뿐더러 그냥 우리는 너희들 안 볼 테니 우리를 믿어라라는 식으로밖에
중국 들리지 입장에서는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겠죠.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입지가 상당히 좀 애매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따라가다가 중국 따라가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이제 고래 싸움이 터져버렸는데 전 박근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사실 이럴 때 이걸 등거리 외교라 그래서 양쪽에 다 안 주고 간만 보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양쪽한테서 다 좋은 식의 어떤 우회국 대우를 받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거꾸로 하면 바람피다 걸린 여자나 남자가 양쪽 애인한테 다 차이는 것처럼 국제관계에서 완전히 고립이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자칫하면 양쪽에 다 퍼주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리도 없고 뭐 위험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정말 어떤 우리 외교에 중대한 과제가 하나 던져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해놓고 NCNG로 그냥 입을 닦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 계속 앞으로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갈 때 과연 이 한반도 안보의 문제 그리고 한중 간의 외교 문제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언젠가는 방위 분담금이 실실실 오를 거예요. 아까 찌레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주한미군의 방위 분담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게 과연 어떻게 변화되느냐 미국의 입장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좀 만에 하나 중국과 미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 입장에선 평택 같은 사드가 배치된 기지를 먼저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생각이 되네요. 역사적으로 이런 교훈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말은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었지만 그 싸움이 벌어진 데는 다 우리나라 영토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인 정치적인 승자는 전리품을 얻었지만 우리는 전장만 대주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던 우리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죠. 오늘 본 주제는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발생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내용을 오늘 곽 박사님이 좀 준비를 하셨죠?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먼저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네, 쓰나미 이후에 그 처음에 벌써 2호기였던가요? 4년 전이죠. 네. 후쿠시마 이 핵 발전소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서 하얀 연기가 지금 막 계속 누출이 되고 있죠. 저게 수소가스가 터진 것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북부 해상에서 진도 9.0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상 지진이죠. 진도 9.0이면 세기가 어느 정도냐면 진도 7.0짜리의 100배짜리 지진이 터진 것이죠. 엄청난 지진이 터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일본 열도 자체가 지반이 아예 밀려가 버렸습니다. 그죠? 땅이 아예 흔들려 버리는 그런 식의 커다란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인류 역사상 관측된 지진으로는 두 번째로 강한 거라고 해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본 열도의 지반 자체가 일정하게 밀려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고 높이 14m의 쓰나미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3월 11일에 실시간 영상을 봤던 기억들을 다들 하실 것입니다. 네. 그 일본 동해상에 계속 밀려드는 쓰나미 정말 공포스러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대한민국에서 해운대라고 하는 하나의 재난 영화가 영화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쓰나미의 공포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일본의 재난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 해안에는 하나의 훨씬 더 무시무시한 쓰나미를 완전히 능가하는 하나의 괴물이 하나 거기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였죠. 높이 14m짜리 쓰나미가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물론 후쿠시마 발전소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상용 발전기와 그런 설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14m짜리 쓰나미가 덮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이 중단돼 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자로가 꺼져버린 거예요. 전력 설비가. 근데 원자로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내부에 우라늄이 계속적으로 핵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반응을 적절히 통제시켜주는 감속제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다 셧다운 돼 버린 거예요. 반응은 계속 나는데. 우라늄의 반응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내부의 노심의 온도가 무려 1200도 이상으로 그렇게 상승을 하게 됐고 바깥에 우라늄을 피복을 싸고 있는 게 질코늄으로 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코늄과 냉각수가 화학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냉각수가 질코늄 옥사이드를 만들고 수소가스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후쿠시마의 원자로가 그렇게 비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수소가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로 내부에 있던 수소가스가 계속적으로 고압 상태로 압축이 되게 되고 이것이 급기야 폭발을 하게 되는 자료 한번 보실까요? 후쿠시마 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3월 12일부터 3월 15일에 이르는 4일 기간에 계속적으로 연쇄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자로 내부에 있던 핵물질들이 급기야 대기 중으로 그리고 해양으로 전부 다 누출돼 버리는 그런 대형 참사가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대기 중으로 누출된 핵물질이 있었고요. 원자로가 완전히 녹아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라늄 물질들이 땅 속으로 계속적으로 스며들었죠. 그리고 이 원자로가 더욱더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자체가 다 터져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일본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냉각수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갖다 부은 거죠. 그렇죠. 그 투입한 냉각수는 전부 다 그대로 방사능에 오염이 돼버렸고 그런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해양으로 누출되는 그러한 초대형 환경 인재가 발생을 해버린 것입니다. 2011년 3월 11일부터 매일 300톤에서 3,000톤 가까운 그 냉각수들이 평균적으로 막 쏟아져 들어갔다고 그래요. 네. 그걸 식히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많은 냉각수들을 다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대부분들이 지금 해양으로 흘러나갔다는 것이고 그 해양 오염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하고 발표한 수치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 직후에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것이 먼저 대기 중에 퍼져나간 방사능 물질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히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이날 날짜는 3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난 후네요. 그렇습니다. 원자로가 수소 폭발을 하고 나서는 3일 뒤에 그때 상황이 되는데 매우 붉은 부분 저기가 1100베크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뭐냐면 1입방미터 가로 세로 높이가 1m가 되는 그러한 이제 기체 부피 속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1초에 1000개의 원자가 핵분열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농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기 보시면 후쿠시마 인근에 아주 붉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대략 1입방미터당 매 초당 10개의 원자가 핵분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핵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다 누출이 돼버렸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그래도 태평양 쪽으로 날아갔네요. 대부분. 한국으로 온기보다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네, 이것이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인데 4월 4일입니다.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예상 누적량이 되는데 물론 시간이 지났습니다. 3월 17일부터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는 상당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방사성 물질 예상도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그러네요. 한 바퀴 남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오는 좀 아주 저희가 보기에는 충격적인 그러한 자료가 되겠죠. 문제는 이게 2011년 이후로 계속 이 상태가 유지 상태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아까 좀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농도는 상당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뭐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도 생활에 무리는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날아오고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누적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지
그 후로 농축이 돼서 지금 저게 확산이 돼서 더 높은 농도로 올라와 있는지 이런 발표는 왜 우리가 안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사능 문제를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방사능은 시름시름 찾아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한 방에 보내는 게 아니라. 예, 네. 저희가 예전에 80년대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였습니다만 체르노빌 사태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태를 보더라도 물론 방사능 발전소 사고가 터지고 나서 바로 이 커다란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만 실제적인 인명 피해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후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기형아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로 사고 이후에 10년 그러한 과정의 추적 속에서 저희가 체르노빌 사태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일본 열도 저는 그래서 2011년 이전과 저희는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된다. 이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후쿠시마를 기준으로 해서 후쿠시마 이전의 일본과 후쿠시마 이후의 일본은 달라야 된다. 뭐 그런 정서와 기류가 매우 강하게 있지 않는가.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그 국민 여러분들한테 꼭 고지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방사능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학자들의 이론을 빌리자면 방사능은 인체의 모든 암과 백혈병, 면역력 저하, 뇌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이제 그 음식에 의한 내부 피폭이 이어질 경우에는 80에서 90% 이상이 그 감염이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특히 세포 분열이 빠른 어린아이일수록 그 성인의 수배에 달하는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이 아까 그 설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1베크렐 이상이면은 백혈병이나 갑상선을 그 1베크렐 이상에 꾸준하게 노출이 되면 갑상선이나 어떤 그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이 노출되어 있는 것과 저희가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는 거는 상황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섭취를 해버리면 그게 몸속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계속적으로 방사능을 내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떻게 일본 관광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 관광 갈 수도 있고 예전에는 또 한국 정치인들이 일본 후쿠시마 지역도 방문하고 뭐 그러셨는데 잠깐 갔다 오는 거 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어떤 뭐 음식이라든지 이것을 섭취하는 경우는 완전히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뒤에 자료화면 계속 좀 이것은 일본의 토양 오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본 전체 열도의 세슘 오염 지도를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측정치입니다. 보시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 수치에 도달해 있는데 저는 충격을 받은 게 도쿄시까지도 안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도쿄시에 있는 세슘 함량이 50베크렐이 넘는 것으로 거의 100베크렐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정도 같으면 저기는 오염된 땅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6세 이하의 유아들의 허용 수치가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쿄는 기준치 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국민을 속여서 그냥 다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용 기준치가 100베크렐인데 100베크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러니까 제로 있는 상태가 안전한 것이지 예. 허용할 수 있는 게 100이고 100이 상시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100이 계속해서 누적이 될 것이고 결국은 100이 넘어가고 그 이상으로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방사능이 100베크렐 이상 오염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100베크렐을 한꺼번에 쐬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일본 자체에서도 50베크렐 이상이 되면 식품으로 활용을 못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양이 100베크렐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는 정도는 정말 충격적인 거네요. 그 이후에 최근에 나타나는 언론 보도 내용들을 보니 일본에서 그 방사능이 오염된 토양
오염된 토양을 계속적으로 긁어 모은 것만 그게 뭐로 2천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아, 그걸 이제 정화하기 위해서 정화하려고 오염된 흙을 예, 긁어 놓은 건데 있다. 그거 어떻게 처리를 못 하니까 그냥 뭐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 양이 2천만 톤이 달하는. 그러면 지금은 좀 이렇게 안전한 토양으로 된 건가요?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본 측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문제는 일본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나 또 저희가 또 방송 내용으로 준비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산업 폐기물에 대했을 때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이 이것은 밀리시버트라는 단위로 환산을 했을 때 이 후쿠시마 인근의 방사능 오염 정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후쿠시마 발전소 주변이 아주 심하게 오염된 측면을 보실 수가 있고 도쿄 역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이 일본에서 계속 나올 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던 미국인들이 주로 이제 일본 탈출 러시도 나타났었고요. 사고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일본 열도에 커다란 이제 혼란과 논란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요. 아까 제라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방사능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핵심적으로 생식세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방사능의 낮은 수치의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도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기본적으로 불임과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기형아 출산도 뒤따르고요. 이것이 더 심해지면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방사능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생식세포에 대한 타격에서 더 나아가지고 인체 장기에 대한 타격으로 나갈 수가 있죠. 인체 장기에 대한 타격으로 나갈 때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인체 장기에 대한 암, 아까 보셨을 때 폐암이나 간암, 이러한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의 발병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아이들의 갑상선암의 발생 빈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저는 이것과 좀 이상하게 좀 약간 연동되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최근에 일본 내에서 그런 보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암은 치료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다. 그런 의학 서적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일본에서 요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연 치유를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저는 이게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일본인들의 이런 불안 심리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내용들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걸 보고 있으면 일본 사람들은 과연 계속 일본에서 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참 의문이긴 하네요. 사실상 그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은 일본이 사실상 국가로서 영토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제 이 후쿠시마 사태가 10년, 20년, 30년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더 오염 농도는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정확한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4년 동안 후쿠시마 원전에서 해놓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노심이 용융돼 있던 4, 5기에 있는 널로봉들을 꺼내가지고 아직 터지지 않은 5호기, 6호기 원자로 안에 쌓아놓은 거 말고는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며져 나오는 대기성 방사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유출수라든지 또 그 이외에 뭐 바람이나 이런 데 날려갈 수 있는 세슘이나 이런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방제가 전혀 불능한 상태로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가 계속 누적되면 50년, 100년 안에 일본이란 영토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정상적으로 알리질 않고 안전하다 그러고 강제로 뭐 20km까지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들어가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고 있다는 걸 보면 이런 정부가 있나? 또 이런 정부를 믿는 일본 국민들의 심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일본 내에서 보면 일본이 또 주변국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일본 그 지배층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이렇게 방사능과 좀 악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지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정상적으로 일본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방사능에 무덤덤해질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소는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를테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저희가 성냥불 하나 그 정도라고 본다면 후쿠시마의 원자로는 산불이죠. 산불. 이 거의 연탄 아궁이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네. 연탄 아궁이가 계속적으로 열을 내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짝 터지고 말아버렸던 지난 원자폭탄에 대한 경우도 방사능 피폭의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후쿠시마 사태는 훨씬 더한 것이죠. 용량만 따져본다면 러시아의 체르노빌 발전소보다 훨씬 더 대용량 발전소지 않습니까? 이런 후쿠시마의 원자로 4개가 지금 이제 터져나가 버렸는데 이 상태를 과연 일본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 경제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렸죠.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이건 실제 저희가 국민안전기획부지만 일본에 원정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난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습니까? 아무튼 현재 후쿠시마 사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방사능 노출은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동결을 시키겠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그 질소 같은 아주 차가운 질소, 액화질소 같은 이런 걸 동원을 해가지고 원자로 자체를 완전히 얼려가지고 중지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실패했고 그 다음엔 시멘트로 덮겠다 했지만 도저히 그 공사를 시공할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덮어도 새 나온대요. 방사능은 이게 시멘트로 덮어서 완전히 이걸 왕릉처럼 덮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을 막을 방법을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계속 가중되는 오염들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시 그 핵발전소, 멈춰놨던 핵발전소를 돌리는데 지역 공동체들이 지금 합의를 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언론 통제를 얼마나 했는지 그 정도까지 지금 그 핵 위험에 대한 것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깔아 뭉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만약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후쿠시마 같은 방식으로 그냥 대충 덮고 그냥 그 어떤 사실 이런 건 정치가들 자체가 할복을 했어야 될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뒷수습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일본 국민의 무모함이라 그래야 될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보면 일본이란 나라가 워낙 화산도 많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는 나라 아닙니까? 자연재해가 많죠. 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핵발전소들을 많이 지어놓은 것부터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자신들은 그만큼 이제 안전하게 짓는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는 핵발전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저런 사고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저걸 저렇게 핵발전소를 많이 지어놓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부터가 저는 참 신기한 일이고요. 안전 불감증이 한국만큼이나 일본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후에 방사능 수치, 이 수입품의 방사능 수치를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방사능 허용 수치가 일본 훨씬 더 적잖아요. 그렇죠. 그 자국 내에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뭐 음식물이나 뭐 이런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먹지 못하게끔 제한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수입 제한을 풀어서 그런 것들을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겠다고 정책을 세워놓고 있고 더군다나 일부 방사능 폐자재들이나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그런 그 검증 없이 그동안 4년 동안 유입이 되어 왔었다는 게 또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비가 안 되는 그 내실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제를 이제 좀 옮겨봅시다. 우리가 이제 일본 안전기획부가 아니라 국민안전기획부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건지 실제 일본의 많은 뭐 수산물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과자 이런 거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실태인지 예, 봅시다. 한번 자료화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사능 수산물 우리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죠.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식품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산물에 대한 수입은 우리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이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이 유출됐던 지역이죠. 후쿠시마 지역에 일본 사케가 25톤이나 대한민국으로 지금까지 수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현에서부터 수입된 식품들을 보시게 되면 수산물 가공품, 청주, 그리고 쥐포,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음식물들이 대략 수톤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이미 수입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 일본산 수산물은 원래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통이 됐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현 앞바다는 일본의 그 중대 어장 중의 하나로서 그동안 까나리, 대구, 은어, 붕어, 송어, 명태, 홍어, 농어, 민어, 도다리 같은 그 수산물들이 많이 그 수입이 됐었다고 그래요. 원래 그 황금 어장에다가 그냥 방사능을 그냥 그렇죠. 특히나 대구와 명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본산 식품들이 우리나라의 70~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목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환경 오염 자체가 시작되면서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시작한 오염이 밑으로 이제 도쿄만으로는 좀 덜 내려가긴 했지만 위쪽으로 해류를 타고 그렇죠. 북해도 쪽으로 쭉 알래스카 해안 쪽으로 퍼져 나갔고 그 이후에 그 조사되는 것 그러니까 금방 한 120km 이내의 해류 안에서 조사된 수치 말고 이게 얼마만큼 멀리 퍼져 나갔는지는 지금 알 수도 없습니다. 얼마만한 양이 풀렸는지도 모르고요. 수억 톤 이상의 그 유출수들이 풀려 나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족들이 대부분 다 오염이 된 게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국 내에서도 거기서 나온 수산물들은 먹지 마라 하고 그 정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어종 중에 수입류들이 많은 것이 고등어와 대구와 명태입니다. 네. 이건 사실은 일본 연근해산이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조금 멀리 봐서 러시아 쪽 명태 경우는 러시아 원양 어장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오염 권역 안에 있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일본으로부터 해류가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쪽에서 지나가면서 치고 올라가죠. 그 사할린, 그 홋카이도 이후에 오호츠크해 그리고 베링해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명태들 러시아산 명태라고 하는데 주로 오호츠크해와 베링해 여기서 잡는 그런. 어제 제가 대구탕 먹었는데 갑자기 속이. 이미 국내에서는 국내산 생태가 잡히질 않은 지가 이미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모든 명태 종류는 사실상 그쪽에서 온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물 검역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쪽의 검역 수준이 일본보다 낮아요. 그리고 적발률도 떨어집니다. 네, 오히려 검역 기준이 낮아요. 일본도 50베크렐 이상 나오게 되면 식용으로 전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00베크렐까지 이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외교적 선물을 주기 위해서 수산물 수입을 전면 허용하겠다. 이런 개 같은 정책을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외교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네요. 이건.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 있는 그 수적 자원에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일본산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도쿄해 이남에서만 이렇게 회유를 해서 자라기 때문에 방사능 위험이 없다. 그리고 명태는 그보다 훨씬 먼 원양에서 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허용된 예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구에 관해서는 그 대구 종류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생선이기도 하지만 일본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 대한 그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 정도만 밝히고 있는데 이걸 전량이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일례로 지금 태평양 건너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잡힌 참치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슘은 바로 후쿠시마에서 온 걸로 추정된다. 이미 대륙을 넘어가서 미국까지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고 먹어라. 이런 얘기는 오히려 일본 국민만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로 첨부가 되는 것 같아요. 기준치 이하니 안심해도 된다. 일본에서도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일본의 식품류들과 어류들이 예전에 비하면 80% 가격에 주로 팔린다고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음용하는 그 사람들이 노인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식에 대한 그 걱정도 그게 끝났고 또 그게 세포가 어떤 그 분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암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차원이 늦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음이겠죠. 우리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이런 마음일 건데 실제 어린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식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짐으로 가공업자나 어민이 고사할 위기에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국 사람이 사다 먹으시오. 이 논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근한 대로 우리 중국이나 대만,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수산물은 물론이고 식품에 관련된 건 전량 물론이고 공산품이나 컨테이너도 그쪽 항구를 거쳐 오거나 그쪽 항구에서 그쪽 부분에서 생산된 제품은 아예 전면 수입 금지를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태국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일본산 수산물을 먹겠다고 수입 허용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준치, 그 기준치가 뭔지 궁금해요. 기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어떤 그 설명을 하는 건데. 근데 그 기준치가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 방사능이 독성 물질인 걸 아는데 이만큼은 괜찮고 이만큼은 괜찮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매일 엑스레이를 한 장을 찍는데 이거는 몸에 쌓이는 게 1mS밖에 안 되니까 매일 한두 장 찍는 거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매일 30장, 40장씩 매일 찍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건 노출이 되면 농축이 된단 말입니다.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방사능은 또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후쿠시마 같이 이제 방사능 피폭이 되는 경우에 매우 센 방사선이 튀어나오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피폭에 대해 풍부한 이런 데이터 자체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엑스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강한 그렇게 되겠죠.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치를 정한다고 할 때 그 기준치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이번 기준치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런 걸 검역할 장비조차도 아직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방사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방사선이 있고 세슘이 있고 그다음에 뭐 스트론튬이라는 뭐 방사선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근데 그런 방사선 종류 중에 우리가 지금 검출할 수 있는 거는 세슘 일부하고 일반 방사능에 관련된 것만 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나마도 비축되어 있는 양이 전수 검사를 하거나 어떤 그 체계적으로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가정주부들이 그걸 뭐 500만 원씩 한다고 하는데 그걸 휴대용으로 그걸 사가지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찍어보는데 가끔가다 하나씩 찍히는 게 나온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사성 식품이나 그 어떤 것들이 반품이 돼갖고 가는 얘기가 전량 그 반품이 되는 얘들이 드물어요. 샘플링 조사를 해가지고 샘플에 걸리면 이게 이제 반품이 되는 거고 네. 샘플이 안 걸리면 10kg 검사해놓고 50톤, 60톤이 그냥 통과를 해서 빠져나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120건, 160건씩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전하다는 논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아예 안 나와야지. 네, 실제로 이 후쿠시마에서 먼 바다로 이제 오염수가 퍼져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다 내에서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갈수록 축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많은 바다에서 이 플랑크톤들이 그런 방사능 물질을 또 섭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플랑크톤들을 또 작은 물고기가 먹고 또 큰 물고기가 먹고 먹다가 보면 이제 고등어가 먹고 그다음 참치가 먹으면 참치 안에는 이제 점점 더 쌓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위 포식자일수록 축적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물이 제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수산물에 대해서 검역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근데 낮췄어요. 100베크렐로. 아니, 100베크렐 EM은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나라도 100mS네요. 100mS. 지금 일본산 수산물을 아예 금지를 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검사를 하고 검사 자체가 아니라 그냥 아예 일본산이라고 붙으면 아예 그냥 안 받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국민들은 방사선에 워낙 강해가지고 좀 먹어도 괜찮은 새로운 인종인가? 참. 워낙 근면 성실해서 그런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정부가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이게 뭡니까? 수산 그 유통업자들 뭐 이런 데 이익을 더 우선시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일단은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가격이 엔저도 있고 또 그쪽에 그 소비가 주는 바람에 굉장히 가격이 싸져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게 다 대자본들이고 또 거기에 엮여져 있는 그 정관계 로비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 오죽하면 우리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은 일본 정부에 대한 선물이다. 이따위 멘트를 쓸 수 있을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지금 외교나 이 국민 안전에 관련된 거는 완전히 굴종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얘기를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수산물은 그랬다고 손 쳐요. 그럼 다른 거, 농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의 가공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거기서 만들어진 뭐 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원료로 한 우유라든지 이런 걸 원료로 한 반제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검역 기준이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것도 거치질 않고 수입이 돼 왔던 게 확인이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그 코코아 가루. 초콜릿. 네. 아니 기업을 하나씩 그냥 짚어야 되겠어요. 오리온. 네. 술의 원료가 되는 백미. 화이트 진로. 아, 일본의 쌀을 수입해서 그렇죠. 그걸로 술을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백미가 일본산 백미가 이제 술 도정 전용으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쓰는 모양이에요. 대량 생산이 되니까. 커피 원두, 롯데 삼광과 한국 네슬레, 건포도, 제일대당, 콩가루, 웅진식품, 계피, 파리크라상, 생강, NH무, 이 농협이에요. NH면은. 카레분말, 농심과 매일유업. 그 외에도 고춧가루, 냉동과일, 차류, 뭐 분유, 와사비콩, 그다음에 간장, 양념, 뭐 다시다 같은 그 추출식품, 조미료 추출식품 등 아주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면 이런 제품을 예를 들어 샀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원산지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일본이라고 나오는 건가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놀랍게도 환경운동연합과 농수산검역본부에서 이들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해라고 요청을 했는데 업체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할 저기가 없다는 의무가 이유로. 없다? 의무가 네. 없다는 이유로. 특히 아사히 맥주 아세요? 일본은 유명한 맥주인데 이게 또 후쿠시마형 혼마시에 있대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수입 맥주 1위입니다. 아사히 맥주가.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만들어진 공산품들이나 가공식품들을 우리가 여과 없이 막 갖다 먹은 거예요. 그동안. 국내에서 아무런 관리나 그런 게 없이. 특히나 이런 것들은 주로 섭취하는 연령대가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아직 미성년자거나 미취학이거나 이런 어린 아이들의 분유나 과자 재료에 이런 난 술은 괜찮아 사실. 아사히 맥주는 이제 성년자들이 성인이 먹고 뭐 어차피 성인들은 이 세대에서 끝나요. 이게 피폭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젊은 세대나 가임이 있는 가임이 가능한 젊은 세대나 어린 이들의 성장 그 미래에는 치명적인 역할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이대로 수입이 되었다는 게 아주 분노스러울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어떤 행태가 돈만 되면 뭐든지 다 갖다 팔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엄청나게 가격이 쌌을 거예요. 지네들도. 제가 예전에 하나의 실제 경험이 있어요. 2011년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대형마트에서 기저귀를 사러 갔는데 갑자기 일본산 기저귀가 엄청나게 싼 거예요.
일본산인데. 평소에는 상당히 좀 비싼 브랜드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거의 국내 기저귀의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세일 이래가지고 그 자연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게 되죠 모르고.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손이 가죠 저절로. 그래가지고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계산대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저귀를 사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엄마들은 제가 플러스 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국산 기저귀 사는 게 훨씬 비싼. 이렇게 싼데 원래 아주 좋다고 알려진 이 일본 기저귀를 왜 아무도 안 살까 생각하다가 일본 후쿠시마 그래가지고 저도 다시 반품을 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도 사는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피해 사례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2011년에는 다들 그렇게 경계를 하시고 이러셨는데 2012년, 13년, 14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후쿠시마라는 단어는 잊혀졌고 다시 이렇게 일본산이 통과. 자연스럽게 예. 이제 막. 여기서 저도 한 신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요즘 집에 가니까 일본 그 설명이 쓰인 과자 봉지가 그렇게 많아요. 갑자기. 네. 아 요즘 그 수입 과자 전문점들이 엄청 많이 생겼죠. 수입 과자 전문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싼 가격의 과자들을 팔고 있는데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거기 보면 무슨 뭐 파티셴가 뭐 해가지고 애들이 그 분말이나 이런 걸 갖고 직접 이렇게 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유행인가 봐. 네.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사갖고 오는데 그게 다 본산지가 보면 일본이더라고. 순간적으로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국내에 수입 과자 전문점이 이렇게 성업을 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 과자들은 어디서 들어왔길래 그렇게 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는가를 유통구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본과 후쿠시마가 연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찜찜함이. 근데 뭐 힘없는 아빠로서 억지로 그걸 뺏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하고는 더 이상은 하지 마 하고는 정도에서 끝내긴 했는데 이런 상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돼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분노스러운 거죠. 그것도 어린 애들은 사실 그런 걸 확인하고 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의식도 없을 거고요. 예, 정말 이 사람들이 먹는 거는 사람 몸속에 그대로 쌓여서 특히 이제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는 몸 밖으로 배출도 잘 안 될 텐데 이런 게 몸 안에서 계속 방사선을 내뿜고 있을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 시멘트. 일본에서 이 폐 쓰레기들을 들여와서 시멘트에 섞어가지고 그걸 이제 시멘트 가격을 낮춰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일본에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겠죠. 네, 산업 폐기물, 고철과 뭐 이제 산업 폐기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아주 놀란 표정이죠. 일본 방사능 폐기물 수입이 정말 충격을 제대로 받으신 그런 표정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실제로 JTBC 방송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방사성 오염 폐기물을 분류를 하는데 8,100베크렐 이상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하고 8,100베크렐이 되지 않으면 이걸 일반 폐기물로 빼버린다는 거예요. 7,999베크렐만 되면 방사선이 안 네. 되는군요.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골치를 썩히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이 수입하는 양이 전체의 90% 이상을 96%네요. 한국이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 봉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안 사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걸. 그렇죠.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일본산 폐기물을 가지고 오는 이런 기업들에게 지원금까지 이제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대체로 이것을 다 이른바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취지로 시멘트 업체들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멘트 제조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받아들였던 수입량들이 도합 5,000톤 이상의 폐기물을 가져왔었고 그로 인한 지원금도 매우 상당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이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입하면서 돈을 받거든요. 폐기물이니까. 예, 톤당 한 5,000원 정도 그걸 받는 것 같아요. 그걸 국내에 갖고 들어오면
또 거기서 톤당 몇천 원 정도의 국가에서 지정된 비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용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같은 것들, 그리고 각종 그 산업 현장에서 나온 아까 말한 폐기물 슬러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다가 그것도 앞다투어, 심지어는 우리끼리 경쟁에 붙어서 가격도 깎아준다 그래요. 처음에 한 10,000원 가까이 나가던 게 국내 업체들끼리 경쟁에 붙어서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앞다투어 끌고 와서 우리네 시멘트를 만드는데 부자재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발열을 도와주기 위해서 폐타이어들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폐타이어들을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들이 수입해서 같이 넣고 끓입니다. 이걸 불태워갖고 소결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서 이게 이제 열로 인해 갖고 날아가는 것도 있고 뭐 소각이 되겠지만 그게 대기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조사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남아있는 방사성 수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이유로 해서 그런 시멘트들을 만들었고, 그걸로 건물들을 2009년 이후 건물들, 아파트들, 주택을 짓는데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2009년부터예요. 왜? 이명박 정부가 그런 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걸 허가를 하고 이걸 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지원금까지 내주기 시작한 시점이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 방사성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벽이나 천장 같은 데서 이게 좀 비가 오거나 물이 좀 고이거나 하면 그 안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겁니다. 그 요소들이. 그래가지고 딱 대보면 뭐 몇백 크레씩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방사선뿐만 아니라 온갖 유해 물질들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휘산돼서 나오는 그 어떤 폐기물이나 독성 같은 거는 일단 시멘트 자체가 독성이 있으니까 뭐 그거와 병합해가지고 당연히 배출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세집 증후군이 옛날보다 훨씬 더 독해진 거고, 20억, 40억씩 하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 한 채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멘트 비용 35만 원, 45만 원밖에 안 되는 돈 중에 그 다만 몇만 원을 아끼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국외에서 저런 시멘트 폐자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는 주무부처가 원자력안전위원회거든요. 근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장에서는 재활용 고철류에 대해서만 전수검사를 하고 있고 폐자재 수입은 환경부 소관이라 우리 게 아니다 하고 아예 그걸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사성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거는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아예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방사성 물질로 수입되고 있는지도 관리가 안 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 수입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자료에서 보여주신 쌍용을 비롯한 뭐 한라나 이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계열사들 아닙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런 부도덕한 경영을 하고 있다면 이건 불매운동을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소비자가 안 쓰겠다, 건설업체가 안 쓰겠다고 하면 누가 그런 시멘트를 만들겠습니까?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도 큰 돈도 아니야. 다만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기업들은 정말 아주 단단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에 제가 본 영화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나서 그 작은 나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이 산업 폐기물, 아주 그렇죠. 유독성 폐기물이나 방사성 폐기물 이런 것들을 이제 돈을 받고 와서 자기네들 나라에 이제 그냥 땅에 막 강에 버리고 땅에 부어 버리고 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그런 영화를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런 나라들은 이제 가난하니까 그 외화를 좀 벌어보겠다고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진짜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달러 몇 푼 벌기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되는 나라인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한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실제로 연합뉴스 보도에서도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고철이 매일 100톤씩 국내로 계속 반입이 됐다. 매일? 예, 보도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 이 후쿠시마 발전소 인근에 오나마라는 항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항구에서 전체 수출된 고철이 240억 원어치의 고철이 수출됐는데 그 중에 약 절반이 넘는 127억 가량의 고철이 바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때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들이 다 물에 휩쓸려 와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그 항구 앞에 그냥 쫙 깔린 거예요. 네. 근데 피폭 20km 안에 있는 거라 이걸 어떻게 버리기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철들의 가격이 반으로 낮아졌습니다. 방사성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러시아도 사가고 뭐 다른 나라도 사가고 그래서 가격이 비쌌는데 방사성 물질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있죠. 그 거리니까. 있을 줄 알고 산 거예요. 이거는. 있는 줄 알면서도 그 고철들을 국내 업자들이 싸다 하는 이유로 도입을 해온 거죠. 더 괘씸한 건 뭐냐면 이게 국내에 있는 그 항구들 안에 이게 31개 항구로 이런 그 수출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방사선을 감지할 수 있는 항구가 7군데밖에 없어요. 그 7군데 항구를 피해서 마산, 진해, 군산 이런 소규모 항구를 통해 가지고 일부러 항구를 이용하는 검역을 못 하니까 예. 그쪽으로 이것들을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제철사나 어떤 그 이걸 재가공해서 쓰는 업체들한테 계속해서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먹고 있는 숟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흔히 쓰고 있는 뭐 철제로 된 자전거라든지 뭐 어느 제품 안에 지금 방사성에 오염된 부자료가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총 들어왔던 양들이 한 해 21만 톤이 넘는 양이 3년 넘게 들어왔었는데 불과 작년에 들어와서야 이제 거기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3년은 그렇죠. 한 60만 톤가량은 들어왔고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쪽 항구에서 수출됐던 양의 60, 70%를 한국 사람들이 전매를 하다시피 사가는 거예요. 아, 우리 정말 돈이면 사람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살면 내 후손이나 내 가족 아닌 내 이웃들은 그냥 죽어도 괜찮다는 심리로 이게 이렇게 기업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이 양심이 없는 게 문제고 근데 기업하는 사람들 이제 이윤을 쫓아서 그런 걸 한다고 치면 정부에서 이걸 관리하고 감독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3년간 그냥 방치하고 수입하든지 말든지 방치를 하고 검사조차 안 했다는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각 항구들마다 그걸 뭐 검지 장치를 내년까지 늘려가겠다는 게 올해 말까지 늘려가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야 이게 무슨 이런 국민 건강과 연관된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직접적인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엉뚱하게 정치 관련해서 무슨 정치 관련해서 필요한 이슈들이나 이런 쪽에는 그냥 돈을 막 쓰고 되지도 않는 4대강 같은 데 퍼다 쓰고 무슨 새마을운동 지원하는데 몇 조 원씩 배당을 한다는 자체가 난 정말 이 정부가 해나가고 있는 방침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에 있는 그 핵발전소들의 연장 계획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이 4년이 넘도록 아무런 봉쇄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사고 나면 일본이 못한다 그러면 우린 더 못해요. 우리가 기술력이 일본만큼 있습니까? 우리 원자력위원회가 그만한 어떤 방제 시설이라든가 방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랍니까? 예산이 그만큼 있기랍니까? 기술적으로도 예산 문제에서 이건 터지면 우리는 더 큰 피해를 아무 대책 없이 당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후쿠시마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애들이 이게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은 5천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왜? 14m짜리 해일이 올 줄 지들도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왔잖아.
5천만 분의 1의 확률이라 그래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요. 30년이 넘은 원전은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게 최우선으로 난다는 게 정평으로 돼 있는데 게다가 대한민국의 원전은 또 현 정부가 북한과 군사적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거는 그야말로 대체가 없죠. 그건 예, 쓰나미보다 실제로 더 이 무시무시한 거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원자로 수준을 보니 이런 이제 전투기가 충돌하거나 그런 외형적 충돌은 막아낼 수 있지만 북한 미사일은 못 막는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얘기할 때 태평양에 쓰나미가 오는 거는 일본의 지형상 그런 거고 대한민국의 지형은 안전하다. 쓰나미가 우리는 지진이 일어난 데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지진이 안 일어나지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지금. 그리고 지진도 사실 안 일어난다고 100% 장담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뭐 국내에서 100% 진도 장담할 수 있는 건 5까지 없는 지진이 것이죠.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갖고도 충분히 그런 사고가 요인이- 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월성 원전에 대한 가동 연장이 승인이 됐고 네. 지금 4월 달 중순에 재가동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83년인가? 아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81인가 83년 그건 그때 지어진 원전인데요. 그때 지어진 원전이면 그 당시가 포니1이 출시돼서 굴러댕길 때입니다. 네. 최첨단 자동차 국내 최고 기술로 만든 자동차가 폰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30년이 넘게 지금 지나서 그거를 고쳐서 쓰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오히려 지금 그랜저보다 더 안전하다고 이렇게 안전 시험 결과 평가서를 내놓고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입니다. 정말 방사능 얘기는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과연 살 수 있겠는지 당장 나도 문제지만 우리 후손들이 계속 살아야 될 땅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부를 보면 안보 관련해서 안보에는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미국의 비행기 뭐 몇십 조 다 사고 안보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무슨 북한에 뭐 바로 대응하고 안보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무슨 일만 나면 한미동맹 해가지고 미국을 달려가고 안보에 빈틈이 있어서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태세로 원자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자력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핵발전소 가동 중단하고 다른 발전 형태로 전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왜 그런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 방사능 사고는 국가안보가 아닌가? 그것 다 국가안보지 않습니까? 뭐 대응책을 우리가 내놓아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굳이 이제 우리는 지적하는 선에서 이게 끝나고 있는 부분이긴 그래서 저희는 한데요. 정책 결정의 순위가 완전히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원자력 문제가.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안보라든지 이것보다도 더 빨리 결정돼야 될 수준인 거지. 지금 잠재적으로 있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네. 그 명제 하에서 들어가고 있는 천문학적인 국방비와 무기 구입비와 그에 관련된 비용들 중에 다만 일부만 가져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쪽으로만 돈을 더 끌어모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미 대한민국 제목이 현존하는 원자로의 위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핵시설들 자체에 대한 안전 검증성은 이미 미국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이건 안전 기준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발전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적인 발전소의 안전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발전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일의 경우 이게 정말로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거는 끄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다고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한국형 뭐 경수로 이런 것들을 짓는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전기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근데
30년, 40년 된 옛날 노후 혼자는 억지로 재가동하려는 논리는 무엇으로도 합당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암울한 얘기가 오늘 계속됐습니다. 우린 언제나 암울하죠, 얘기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후쿠시마 사태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일본으로부터 온갖 것들을 다 수입하고 있는 수입업자들, 대기업들의 양심도 문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외교나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정부의 태도도 정말 문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저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루빨리 뜯어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국민안전기획부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